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초열대야 속 밤잠은 잘 주무셨는지요?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8.3도, 1907년 기상관측 111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낮 최고 예상 기온이 39도입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2,266명, 사망자 2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라디오 총원 게시판을 통해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말 그대로 폭풍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두 죽게 생겼다. 누진제 당장 없애라. 환자가 있는 집인데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켤 수가 없다. 7, 8월만이라도 누진제 폐지를 원한다. 선거를 6월이 아닌 8월로 옮겨서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때마침 이낙연 총리가 전기요금의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시간 말미에는요, 반기성 예보센터장 모시고 폭염 상황에 대한 진단,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1부에서는 당권 레이스 주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연결해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관련된 체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이 있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젯밤 달력을 한 장 찢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 않는 계절은 없다. 청취자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8월 1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밤잠 잘 주무셨어요? 네, 사실은 안정치를 못합니다. 예, 참. 네. 정말 초열대야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해요. 이게 좀 걱정입니다. 네. 네,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다. 이 피의자 신분 전환,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얘기겠죠. 용의자에서 피의자. 네.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김 지사가 이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결정적인 증거. 네네. 증인들을 이제 확보를 했고, 이걸 근거로 해서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이제 입건을 한 겁니다. 네네. 드루킹이 지난 18일에 특검의 그 이동식 저장 장치 USB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숨겨놨던 거. 네네. 여기에 담긴 김 지사와 이제 그 보안 메신저 시그널 접촉 내용이랄지, 그리고 댓글 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하는 다수의 진술, 네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특검팀은 어제 이제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이걸 또 기각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알고 선발대까지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네네. 예, 압수수색 뒤에 주말쯤 김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네네. 예, 아마 영장 청구를 다시 좀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시간이 조금 뒤로 좀 지체될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예. 사법농단 관련해서 문건도 추가로 공개가 됐어요. 이거 네.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관련 문건 이제 410건 가운데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196건, 중복 문건이 한 32건 정도 있다 그래요. 원래는 228건 뭐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걸 이제 제외하고 196건 이제 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네네. 이 가운데 청와대 관련 문건이 14건, 국회가 많습니다. 46건, 법무부가 14건 이렇게 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외교부를 상대로 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 이 내용은 이미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공개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수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법사위원들 성향 분석도 했고 또 개별 의원들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이렇게 지인들까지 동원하고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지금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필요하면 지역구 현안에 협조한다든지, 네네. 또는 지역구별로 특히 선거 관련해서
소송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재판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유권무죄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예, 예. 이런 생각을 딱 하게 하고요. 이걸 좀 낚시에 비유를 하면 네. 재판은 밑밥이고 예. 정치인은 대어고 국민은 잔챙이 취급을 한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해서 굉장히 이번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어떤 문건에 이렇게 써 있냐면 국민들이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거를 설명해서 설득하는 식으로 네네. 가자. 그러니까 국민의 이기심을 활용해서 상고법원을 성사시키자. 뭐 이런 얘기인데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 예, 굉장히 놀랍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추진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나 이런 글쎄요. 생각이 이게 뭐 사법부라는 것이 뭐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곳인데 예. 그 최후의 보루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 그리고 북한 이슈 관련인데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뭐 참 이 해묵은 이 부침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네. 계속돼야 되는지 북한 석탄 실은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대북 제재 완화를 지금 노리고 지금 내놓은 카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어제 무엇이 북남 관계에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고 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이제 남한이 국제사회 눈치를 너무 본다. 그래서 경협에 별로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나선 그런 예, 그 상황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인도적인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네네. 국무부도 지금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그래도 비핵화가 우선이다라고 예, 하는 예. 원칙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우리 정부하고 또 뭐 활발하게 굉장히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이 정도로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남북 경협에도 뭐 북한식 그 이른바 말리마 운동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확 좀 전개를 하고 싶은 네네. 그런 그 심정이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속에 워싱턴 포스트가 또 북한이 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제조 중이다 이렇게 예, 보도를 예.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이제 한 반쯤은 확인을 해줬어요. 네네. 미국과 공조하에 예의 주시 중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짐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어제 또 남북 장성급 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서 뭐 합의문은 없었는데 이 서해 그 평화 수역 부분에서는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상호 서해상 사격훈련 중단 문제, 북한의 해안포 포구 덮개 설치, 포문 폐쇄, 사격 중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견해 일치를 좀 봤다. 이런 예, 얘기 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성급 회담에서는 뭐 종전선언 관련해서 YTN 보도를 보고선 북측 대표자가 좀 발언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에. 네. 이 방송도 듣고 있을까요? 그럴 것 김정은 같습니다. 위원장이.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최대 이슈는 사실 이 더운 이 폭염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이제 높은 건데요. 네. 마침 그 이낙연 총리가 여기에 대한 그 검토 지시를 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오늘 지금 서울 온도가 40도를 과연 넘어갈 것인가? 네네. 이게 좀 관심사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이제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네네. 당연히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거 누진제 때문에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 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누진제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을 하자. 이런 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전기요금에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총리가 이렇게 지시하면, 네. 예, 뭔가 이렇게 조치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출 본선 3인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요. 오늘은 김진표 의원 연결해서 핵심적인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8월 25일 전당대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김진표 의원과 당대표 선거 이슈 내막들, 전국 현안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컷오프 통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선당 후사 이런 자세를 강조하셨는데 첫 질문부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 요즘에 관심사여서요. 이재명 경기지사 여전히 본인이 탈당을 결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저도 이재명 지사에 관한 그런 질문이나 답변하기가 참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두 번 그렇게 질문 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언론이나 특히 SNS에서 우리 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매일 수십여 건씩 같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에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재명 지사 문제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사께서 근거 없는 음해 그러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아예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에 자꾸 더 이상 부담을 주면 이게 사법 처리가 끝나려면 4, 5년 걸릴 텐데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과 같은 좋은 결단의 사례가 있지 않냐.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은 억울하지만 일단 탈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복당해서 지금 잘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선탈당 후 사법적 판단 지켜본 다음에 진위가 가려지면 다시 또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바라보는 입장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 쪽과도 연결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전제 조건으로 참 잘 언급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히려 집안 안에 있는 의원이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수준의 충격이다.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떤 이런 반응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김성태 대표께서 우리 당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유감이고요. 관심 끝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당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 내부에서는 역시 또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나가셨을 때 어떤 상황이 좀 전개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매일같이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정치 상황인데 당대표 후보들에서 언제까지 이걸 입을 닫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발언한 거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건 저는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에 부담이 되는 일에 침묵하거나 또 제 주장을 반복하는 일, 그걸 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해서 이재명 지사 측의 지지층에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 자세냐. 당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시라. 그런 뜻에서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답변을 주신 셈인데요. 이 질문들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정치적 필요에 따른 쟁점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는 친문, 친노, 편가르기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언제까지 답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 친문, 친노 이런 구분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근데 송영길 의원께서는 본인이 가장 친문이다. 이해찬 후보는 친노를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이지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두 차례 큰 선거를 압승하면서 당내에서는 친문이, 친노니, 비문이니 하는 그런 구분은 아주 옅어지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언론에서 편의상 그렇게 이제 나누어 부르는 거죠. 네네. 저는,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든 책임을 졌던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특히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 압승 이후 대통령이 느끼신 그 등골이 서늘할 정도의 두려움, 그걸 저 또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친문 얘기 나와서요. 당청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문심을 의식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출장소 얘기도 있었고요. 관리형 당대표가 되는데 멈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당청 관계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청와대 출장소 이런 이야기는 이건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당을 비방하기 위한 워딩이니까 우리 당 내는 그런 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형 당대표 그러시는데 그럼 관리형 당대표가 아니면 대권 주자형 당대표여야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기에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과 창출형 당대표. 경제 당대표가 되겠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의 성공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 성과를 느끼게끔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 이기는 이것이 차기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네. 성과 창출형 당대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세론 그리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대교체 이걸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성을 가진 후보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요. 자, 현재 여당의 당대표는 김진표가 돼야 한다. 한 문장으로 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국민이 가장 우리 당에 원하는 것이 경제 살려달라는 것이니까. 네네. 국민의 그런 요청에 응답하는 경제 살리는 당대표가 되겠다. 네네.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 살리는 당대표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자,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폭염 속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 한시적 기간이라도요. 이런 주문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당대표 되신다면 어떤 정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너무 이제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니까 그런 요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우리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지난해부터 좀 줄였죠. 네네. 그렇지만 아직도 일반적인 국제 평균에 비하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6단계에서 3단계 줄이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산업용에는 지금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주택요금에도 좀 확대를 해서 네네.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아주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동절기 냉방수 수요가 많은 하절기 3개월, 동절기 3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그때는 좀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계절별 요금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닐까.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소득층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네네. 지금 아주 좀 시행은 있지만 아주 소액이거든요. 네네.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시적이라는 전제를 달고 총리께서도 해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사안입니다만, 이번에 7월, 8월에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우려하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네.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유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건죠? 저는 이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은요. 네네. 오히려 기본요금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네.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폐지보다는 계절 시간별 요금제. 네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진제 폐지에 따라서 기본요금 올라간다는 부분과 관련된 또 이의 제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내 전력 소비라는 것이 주택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한 13%, 4% 이 정도 얘기하는데요.
그 누진제 폐지한다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기본요금에 큰 상승을 가져올 것이냐라는 이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에 그때는 이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것하고 함께 실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예. 누진제는 뭐 그렇다 치고요. 현재 그 경제 이슈 관련돼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주문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그 소위 소득주도 성장 네네. 정책을 문재인 정부 취임하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속성이 5천만에게 모두 적용되는 정책이니까 네네. 성과는 나타나려면 한 2, 3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런데 시행 초기의 부작용은 큰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선거하고 그 다음 날부터 준비 기간 없이 인수위도 없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들 중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부처가 진영을 갖추는데 한 4, 5개월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업종별, 지역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또 보다 면밀한 대책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강력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네,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문제, 또, 상가임대차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엊그제 발표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줬기 때문에 네네.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지라고 보고 이제 안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몇 가지 좀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무사 관련 서류 파동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감청까지 추가 공개되고 파문이 큽니다.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이 문제는 기무사가 그동안 이 사이버 댓글 활동을 해왔고 또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 이 기무사의 존리 근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어져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 통화 감청이라는 충격적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점에서 이번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개혁안을 내놓는다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민들이나 정치의식 수준에 비해서 이런 기관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좀 아주 폐지 수준의 종전과 같은 그런 유형의 기무사라면 존재할 필요가 있나. 네네. 진짜 필요한 군정보기관으로서 다시 재탄생시키는 아주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추가 내용 공개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에 대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성정체성 발언까지 나왔어요. 이것이 본질과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군 기무사 개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네네. 김성태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선호, 그거를, 기무사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개인의 감정적인 평가를 결부시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소환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입장이신지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무슨 브루킹을 거를 받아서 재벌 개혁 연설문을 만들었다. 이건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라는 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대선은 상당히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구도, 결과 다 예측이 됐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고 브루킹에게 이렇게 의존해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수사 당국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권 대표 본선 레이스 달리고 있는 김진표 의원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요. 민주평화당에 역시 당권 레이스 달리고 있는 유성엽 의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8월 5일이면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는데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정동영, 유성엽, 최경환 이렇게 세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특히 유성엽, 최경환 후보 대 정동영 후보의 구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유성엽 의원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전당대회 앞두고 이용주, 김경진 의원,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 33분 지지 선언도 나왔고요. 정동영 의원과의 대립 구도도 뭐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뭐 당원 명부 유출 논란도 있어가지고 좀 다소 잡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당내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서서히 뭐 이제 열이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네. 또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유성엽이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좀 당심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고. 네네. 다만 5개 티라면은 이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원 명부 유출 논란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완전히 그 공당이 되지 못한 그 사당화에서 비롯된 좀 잘못된 일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일종의 세대 교체로 이해를 해야 할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흘러간 물 이 표현과 관련해서 정동영 의원께서는 지난주 저희 인터뷰하시면서 본인은 평생 소장 개혁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소장 개혁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항상 그분의 어떤 개혁성이라든지 또 어떤 진보성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 과거에 소장 개혁파들이 외쳤던 진보한 그런 정책에 저는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제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정동영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것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넓은 공간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건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길이죠?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는 넓은 지점이 아니고, 네네. 아주 우리가 둔기를 들기에도 어디 자리를 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 그런 캐캐묵은 이념 논쟁 할 때가 아니다. 네. 오히려 더 넓은 광야로 나서야 된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참 낮은데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난번에 그 국민의당이 그 바른 정당과 그 통합을 논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도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근학 갈 생각하는 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네.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동의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지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우선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내면은 지지율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결국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시대 상황, 시대 정신은 경제를 살려내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풀어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떠드는 대로 이 나라가 운영이 되면은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겠구나라는 그런 믿음, 기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요. 얘기 많이 하신 공공부문의 축소, 공직 축소 이런 그 이야기 많이 이제 나오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시다면요. 좀 과거로 되돌아가서요. 그 과거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IMF 경제위기라고 했던 거. 예. 그것이 발생한 원인은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아주 팽창된, 아주 비대화된 공공부문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네네. 또 그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1년 만에 극복했던 것도 공공부문 20% 감축이 네네.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가장 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현재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죠. 예.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의 핵심, 그 원인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입니다. 네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이 제1호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 가장 주범, 가장 큰 원인은 공공부문의 확장이었다. 무리한 확장이었다. 네네. 이렇게 봤을 때 공공부문을 축소 개혁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경제난을 걷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또 장점에 대한 평가들도 있거든요. 일자리 물론입니다. 부분에 대한 평등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네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동일 노동의 동일한 어떤 임금이라든지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네네. 또 뭐 근로시간 단축까지도 좋은 취지의 그 정책이라고 봐집니다만은 그 목적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려서 성급하게 그 문제를 접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해왔습니다만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나쁜 일자리일망정 그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단적인 예로 최저임금 인상 좋은 일입니다만은 전반적인 노동의 생산성 정도를 감안했을 때 그게 그 최저임금 인상을 받는 그 노동자도 좋은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충격을 주지 않고 가는 길이지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리면 오히려 경제를 나쁘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일자리마저 없애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느 모든 아무리 취지가 좋고 정책 지향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무대포로 무리하게 가는 것은 오히려 동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방향엔 문제가 없는데 속도는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속도도 조절해야 되고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어떤 보완 대책도 충분하게 마련하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나가줘야지 너무 구호적이고 막 보여주기식으로 서둘러서 나가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뭐 정책 연대 관련해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협치나 연정보다는 정책 연대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의 협치 제안을 지금은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저는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부터요. 가교의 협력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무슨 장관 자리를 서로 나누는 그런 협력이 아니고 정책 협력, 정책 연대를 제가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뭔가 아무리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120석에서 130석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뭔가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아무 개혁 입법 하나 처리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그 대변인 입을 통해서 협치 내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협치 내각이라는 말은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그러한 문제를 그 어떤 대변인이 그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불쑥 던지는 것은 네네.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오만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 자리 한두 자리를 무슨 뭐 사탕 나눠주듯이 야당 입에 물려가지고 뭐 의석 표결할 때 뭐 찬성표 몇 개 확보하겠다라는 뜻인지 뭔지. 네네. 절대 그것은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고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가 참 큽니다. 교섭단체 지휘, 이 부분과 연관된 손금주 이용호 의원을 적극 접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통화까지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용호 의원은 통화를 한 적이 있고, 네네. 또 권유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이 교섭단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석 이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 예. 저는 그러나 여기에 너무 연연하고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의당이 이제 지금 현재는 뭐 5석으로 줄었습니다만은 6석 가지고도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잖아요. 예. 뭐 자유한국당이 버금가는. 네네. 그래서 이 의석수 또 교섭단체가 어떤 그 정당의 미래 가능성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네네. 정의당이 비록 작지만은 노동 문제에 집중을 해서 단단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결과를 보였던 거라고 가졌을 때. 예. 우리가 이제 교섭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은. 네네. 아니라 하더라도 더 어려움이 좀 약간 있다 하더라도, 더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서 특히 경제에 좀 집중을 해서. 네네. 경제 어떤 대안정당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 나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교섭단체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책의 일관성에 공감대를 얻으면 당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기무사 관계자들 진실 공방 벌어졌을 때 모두 파면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같은 입장이신가요? 포스팅을 했죠. 네네. 예.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 당시 그게 국방위원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공개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장관,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 대령, 기무부대장 3명이 진실 공방을 벌였잖아요. 예.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예. 저런 사람들한테 나라의 국방을 맡기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있을 수 없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기무사가 과거에 무슨 뭐 유수령이라든지 무슨 계엄령이라든지 뭐 잘못을 한 거 문제를 떠나서 네네. 그날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의 그 세 사람의 그런 논란 공방을 보고 네네. 이 자체로 이게 국기문란이다. 예. 저는 그래서 그 3명을 즉각 파면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